근데 저희는 아직도 사고체계가 의사가 불법이고 합법적인 전부 사직서를 냈어도 잘못된 거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사람들은. 즉 관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는 전문직 집단은 다 불법이고 사악한 집단처럼 그런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포고령에 처단을 한다는 말까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입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에 앞서 먼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적인 연구물의 결과이지 제가 소속한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개인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진짜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본인들은 그냥 증언하겠다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오고 또 거기에 무조건 충성하는 관료들이 이제 그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현재 그걸 돌리기에는 자기들이 이미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크게 번져 있고 돌이키기에는 아마 늦었다 생각해서 교육부는 지금도 아마 그 증언된 인원에 대한 양보는 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는 또 그런 반면에 또 전공의를 지지하는 의사협회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10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적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도저히 그건 상상하기 힘든 정책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큰 중대 사안처럼 밀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 또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처음에 의료계하고 무슨 협상 비슷한 걸 해보려고 전임집행부랑 앉아서 몇 번 회의를 하다 갑자기 어느 날 복지부 차관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의과대학 지원 가지고 왜 의사단체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필요가 없고 국민만 보고 밀고 나가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아무래도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또는 복종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또 대통령은 친히 텔레비에 나와서 말은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소아과 지역 하나를 골라가지고 소아과 런오프가 있어서 소아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출해낸 소아과 전문의는 인구 10만당 14명으로 선진국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의 배출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좀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해서 소아과 런오프 현상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소아과 의사를 만나려면 그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소아과 의사한테 진료받는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심각하게 어디 병이 들었을 때 신장병, 심장병, 신경계통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소아과 의사를 만나지 단순히 감기, 뭐 설사, 열 좀 난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가 즉시 봐야 될 일은 아닌 거고 대개는 주치의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러시아웃 시간을 기다렸다고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걸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과연 근거인가? 다른 나라에서 커다란 의료 개혁을 할 때는 대개는 커다란 마스터 플랜 정도가 담긴 보고서가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출간되고 그것이 실행에 옮길 땐 즉각 실행이 아니라 그 보고서에 대한 검토 또 실행 방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한 후에 규모를 정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몰고 가는데 지금 이걸 보면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자할 만한 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거는 또 따져보면 1994년부터 아마 이것이 한 5번째쯤 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면 단골 메뉴로 갖고 나오는 것이 교육개혁 아니면은 의료개혁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충분한 여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를 본 국민들이 지지를 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 안목의 계획서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터무니없는 지도자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계획이 그것이 지금 실행되는 판에 있고 그것을 의료계는 끝까지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실제로 수용을 하려고 해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실행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좀채로 양쪽의 어떤 이견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인 제공은 윤석열이 했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사실 소극적인 투쟁,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투쟁을 한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2000여 의약분업 투쟁 후에 이러한 전문 분야 이런 분들이 어떤 파업을 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건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긴급 조치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비근한 예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이제 일부 회원들이 할 수 없이 업무에 다시 복귀를 했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화물연대에서 그 헌법소원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의사들의 행동은 특히 집단 행동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는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는 의사들의 노조 결성이 이미 19세기 말에 이루어져서 그 언제부터가 정확한 연도를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이합집산을 하면서 의사 노조의 형태 또는 의사 이익단체 그렇게 구성이 되고 반면에 또 의사 면허라든가 교육 이런 건 공익단체 그래서 의사단체는 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된 이유는 환자들이 먼저 뭉치면서 상호공제조합이라든가 의료보험의 전신인 그런 거대한 형태의 환자 조합들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의사들도 한 개인의 목소리로서는 협상 구조가 되질 않기 때문에 뭉쳐서 노조를 형성한 거고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단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거나 진전이 안 될 때는 파업의 형태를 취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의사 파업의 역사는 이미 100년이 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거기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의사 파업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슨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체포한다라든가 또는 주동자를 불러서 뭐 수사를 하고 뭐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형사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집회 결사의 한 자유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의사가 파업을 하는 것은 환자를 버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군인이 전쟁터를 떠나는 것 같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19세기에 환자들이 뭉치면서 환자가 조직화되고 의료보험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용어들이 의료체계 또는 의료제도. 근데 저희는 그 말을 별 그렇게 역사적인 걸러진 거 없이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체계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의료체계 그러면 그건 조직화된 의료, 나라의 어떤 계획도 있고 1차, 2차, 3차 어떤 체계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의료기관들이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상호 연계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하기 때문에 의사가 불법 행동이나 그런 건 과거에 의료가 별로 힘도 못 쓰고 과학도 발달이 안 돼서 의사가 그냥 환자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아파서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앉아서 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이런 시대의 의사를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거는 조직화된 의료에서는 일부 의사가 파업을 하고 빠져나가도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사가 파업하는 거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이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있던 캐나다에서도 처음으로 저도 파업을 경험을 했는데 전공의 숫자가 영국 제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키는 거는 전공의들 보고 지키라고 그러고
나가서 파업은 교수라든가 거기에 일하는 전문의들이 나가서 전체 의사의 무려 절반 이상이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어도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검증을 해보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고요. 최근에 작년인가 영국에서 전공의들이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이후로 급여가 낮아지면서 실제 급여가 20몇 % 이상 낮아져서 파업을 10번쯤 했습니다. 도합 파업 기간이 한 25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가디언지라고 약간 좀 정론지, 신뢰받는 정론 좌파지에서 그걸 쭉 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쓴 게 봤더니 사망률 이런 데 사실은 변동은 없더라. 파업을 했어도.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파업이 무슨 불법이고 그래서 그들을 어떤 인신구속을 하고 잡아고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아직도 사고체계가 의사가 불법이고 합법적인 전부 사직서를 냈어도 잘못된 거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즉 관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는 전문직 집단은 다 불법이고 사악한 집단처럼 그런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포고령에 처단을 한다는 말까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슨 나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의사는 돈 많이 벌고 뭐하고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자식은 의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율배반적인 벗어나려는 거거든요. 그 외국에 비해서 수가가 싸니까 의사 비용도 좀 싸게 해라 그러면 외국으로 다 잊어버린다고요. 국제 이동으로. 못하라고 여기서 살겠냐 이걸 가지고 그럼 딴 데를 가지 오래는 데도 많으면. 어느 휘발유 값이 국제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게 있고 여기 소득이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높았냐면 그렇게 안 높았어 국제적으로. 문케어 지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거 과잉 검사 통제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누가 그렇게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과잉 의료가 만들어낸. 그러면서 대학 교수들은 또 화가 나는 게 우리 때 2억을 넘어받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그냥 뭐 1년 내내 환자 많이 보는 사람들 빼놓고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신문방송을 보면 다 4억씩 받고 지내는 것처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전문의들 봉급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 사태 때문에도. 다 생각한 것처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 전문의가 귀해지면 전문의 인건비는 올라가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정책만 내놓은 부동산 값이 올라간 거랑 지금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개혁위원회는 이런 형태로는 끌고 갈 수 없고 그거보다는 그런 일을 많이 수행해 줄 평소에 의과대학협회에서 그런 연구기능, 의학회 기능, 무슨 기능, 외국은 그런 중개단체들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자꾸만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하되 자발적으로 그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관료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당신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한은 현대 조직으로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 의사 사회가 좀 비호감이나 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뭘까? 새로운 기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발달하는 지식을 가지고 쓸 때 충분히 검증이 덜 됐거나 아직 덜 익어서 그 완전한 결과를 내지 못했고 이럴 때 그때 무슨 배상제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거고 의료에 대한 소송도 시작이 1950년이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게 최대한으로 미국 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받던 게 70년대 의사 집단에 대한 비난이 많았고요. 거기는 지금도 공공의료보험이 전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은 사보험에 의해서 결정짓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고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뭔가 흠결이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의사를 악마하는 작업들이 많았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차 선진국에서는 바꿔져 가고 그 사람들이 그 형사처벌을 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냥 배상의 제도를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서 비난은 좀 줄어들게 된 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율 규제가 발달하면서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의사단체는
이원화된다 그랬는데 아까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타령할 수 있다. 그게 이익단체, 의사들 조합. 영국의 의사회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고 설립된 지도 1850년대 설립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1971년서부터는 우리는 노조다. 그런데 의사 집단은 노조라고 표현 안 해요. 그냥 트레이드 유니언, 협상단체. 노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의사 노조를 본 적이 이제 없다가 지금 조그만 규모의 노조들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당연히 밥그릇 투쟁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이라는 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뭘 잘못했을 때 누가 대리 수술을 했다. 누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감염 환자를 만들었다 그럴 때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이외에 어떤 보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스탠다드를 더 올리고 수준을 올리거나 미리 사전 방지를 하거나 좋게 하는 그런 기재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자율규제예요. 그게 들어와서 한동안 시간이 가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고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예방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일은 공무원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훨씬 정교한 집단이 들어와야 되고요. 캐나다에 있을 때 뭐가 달랐냐 그러면 매년 이건 의사 활동을 하는 한은 무조건 회비를 내줘야 돼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게 이제 자율단체고. 내가 이익단체에는 가입하고 탈퇴구가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이익단체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가입하는 거고. 어느 나라든지 비슷한데 영국도 이익단체는 가입률이 60%. 우리나라도 의협에 회비 내주는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협을 그런 자율단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이익단체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의협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되게 법정단체는 자율단체고 이익단체는 노조이기 때문에 법에 허락을 맞을 필요가 없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맞으면 임의단체인데 그 개념이 없어요.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좋아지려면 자율단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단체는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단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법을 전공한 사람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변호사만 자율규제하는 변호사 그 협회에서 하는 것만 봤지 다른 전문 직종이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사들 너네들끼리 짜고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대답. 너네들은 뭐 짜고 안 하냐?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를 덜 했습니까? 뭘 덜 했습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거. 다른 나라 그럼 어떻게 하냐? 제일 재미났던 게 그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보다는 회장을 설득해서 여기 집행부 임원들, 높은 사람들, 대의원 의장, 뭐 당시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에서 서울시 의사, 부회장 몇 사람에서 한 10사람쯤 아주 좋은 나라 가볼 것도 아니고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던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을 가봅시다. 가서 2시간 만에 깨친 거예요. 아, 의사단체는 이렇게 분리된 이런 단체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가서 보고 놀란 거예요. 규모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그 나라는 이제 가난하니까 나라에서 공무원 파견해주고 위에 가버넌스는 전문직 집단에 들어와서 포진하고 건물도 근사하고 위험도 있고 대학 평가, 의사 시험, 의사들의 자율규제 이런 것만 따로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너네 언제부터 이걸 배워서 했냐?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또 넘어서 식민지 시대부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서 태국은 식민지 생활 안 했는데도 워낙 영향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의료제도, 보건제도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태국도 그 자율규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캐나다, 독일, 미국 다 가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싱되는 게 큰 게 있구나 이게 지금. 의사단체가 자율단체가 없구나. 이걸 세워주는 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책무성. 우리가 하는 일이 make sense 한 건데 정치가들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사법 또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너네들끼리 복지부도 그 개념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행정관료로서. 이걸 의료를 좋은 선순환 구조로 바꾸거나 예방하는 좋은 스탠다드를 높이거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처벌하는, 그 뭐 리베이트하고 뭐 성추행 뭐 우리가 처벌하면 되지 왜 그걸 의사 집단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라 함은 이제 법에서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에 따라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해철 사망 사고를 많이 네. 그 사람이 어떻게 3명이나 죽을 때까지 네.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냐고 의사를 비난하는데 이거는 의사 사회에서는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저도 중앙윤리위원회 맞죠. 조사권이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형사가 같이 올려 있으면 이 조사에 때문에 내린 결정 때문에 형사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일부가 또 걱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는 게 분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의료를 가지고 거의 없어서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면허기구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게 의료 때문에 형사 재판에 걸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런 얘가 굉장히 드물어서 그런데 자기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는가를. 뭔가 두 개가 좀 일치성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터무니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통상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고 거기서 형사처벌하는 건 의사한테 형추행에 걸렸거나 을 팔았거나 보험 청구 사기 이런 거는 무슨 따져볼 만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다 뭐가 했다 뭐 그런 걸 판사들이 낼 수 있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문의 경력 10년 넘는 사람이 거기에 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 그 사람들이 한 숨길 수 없는 의료 그 기록들 정확하게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내리기가 훨씬 용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들도 어떤 케이스는 정말 내리기 힘든 케이스도 있어요.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그걸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건 판사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전문직의 최고 권위를 갖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좋은 지적하셨어요. 2026년도에 네. 증원 철회가 돼요. 미래에 우리 정부는 의료계와 싸워서 10전 10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정부하고의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수가 정상화하고 형사처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번도 정부는 들어준 적이 없어요. 등을 돌리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그쪽이 이긴 거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 안 하고 의사가 이겼다는 게 뭘 이겼나 지금. 의약분업대 이겼나? 그것도 졌었고 의과대학을 늘리는 것도 졌었고 정부가 한 가지 잘한 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대학의 특진비를 없앨 때 한 4년 전부터 계속 워닝을 줬고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당근을 줘가면서 4년간 계속 3년 뒤에 2년 뒤에 내년에 없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쭉 없애면서 특진을 부드럽게 없앴거든요. 캐나다는 특진비 때문에 전체 의사의 57%가 나와서 대부분을 한 달이나 한 거거든요. 그게 눈에 띄었는데 그건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원 의사 늘리는 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뒤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000명이니까 나눠서 뭐 300명씩 해서 5년 동안 해서 양상을 보겠습니다라고 했었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정원은 3,300이었습니다. 3,300까지 복구하는 거는 그 정원에 있다 줄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 나가고 학생까지 나가 있고 최소한 그러면 정부가 들어줘야 되는 게 선진국처럼 파업에 관한 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해라. 업무 개시 명령 당장 거둬들으라고 잘못된 거다. 너네들이 군사 독재 요구를 하면서 군사 독재 그 기술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거라도 빨리 없애라. 그리고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없애라. 배상제도를 다르게 좀 해봐라. 또 의사들 돈 내가지고 가면 배상제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수가가 정상화되면 거기 위험도가 계산이 정상화되면 그거 가지고 뭐가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